네, 1부에서는 LLM이 뭐 새로운 종류의 인터페이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미에 좀 하다가 1부를 마무리 지어봤고요. 2부에서도 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음. 이제 1부 말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나왔을 때처럼 LLM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터페이스 계층이 아닌가? 자연어로 무언가를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그쵸. 그런 인터페이스 계층이고, 그런 관점에서 LLM을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쵸.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우리가 LLM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LLM은 전통적인 ML 모델처럼 사실 적용했을 때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도메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도 있고. 반대로 LLM은 사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이 등장할 때처럼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지 뭔가 특정 도메인에서만 워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은 어디에든 적용해 볼 수 있고 어디에든 적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후자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후자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좀 의견이 달라야 또 재밌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시장을 보면 결국은 후자로 귀결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전자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그러니까 뭔가 LLM을 적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최근에는 좀 이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물리적인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거,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으려나요? 뭐 이렇게 뭐 고양이한테 불을 꺼달라고 한다거나. 아, 그런데 음, 이거는 저 이런 이제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로봇이 없었을 뿐인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잖아요. 그쵸. 어떤 물리적인 매개체가 없었을 네, 뿐이지, 그냥 사실은 매개체가 없었던 물리적인 것뿐이다. 매개체가 생기면 그것도 LLM과 결합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예전에 GPT나 그런 LLM들, 그러니까 서비스형 LLM들이 인터넷을 사실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지 이 친구들이 인터넷에 접근 제대로 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사실 로봇만 어떻게 하겠다, 검색 봇들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규칙이 있었지 LLM에 대한 접근 규칙은 없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LLM들이 인터넷을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뭐 그 소규모 사이트에 이제 호스팅 비용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음, 나오고 있는데, 음, 저는 이게 결국 물리적인 거랑 같은 거라고 봐요. 그냥 음,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을 나가기 위한 매개체를 열어주지 않았을 뿐인 건데, 음, 이게 그냥 실제로 물리적인 실체가 나타나면 음, 그때부터는 정말 더 이상 못할 게 없지 않을까. 네, 그러면 어쨌든 LLM은 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셉도 그렇지만 결국에 LLM은 두뇌고, 네, 그쵸. 그 네, 두뇌가 우리의 말하자면 리얼 월드에 연결될 수 있는 매개체가 생길 때마다 그쵸. 그 적용 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뭐 맞아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으려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통 음, 속에 담겨 있어도 되는 그런 뇌가 되겠죠. 음, 네. 또 통 속의 뇌를 얘기하니까 좀 사실 뭐 이 얘기도 되게 해보고 싶었던 주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AI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형태는 AGI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뭐 사실 메타는 최근에 또 ASI라는 자기들만의 용어를 만든 것 같긴 하던데. 그건 뭐예요? 메타가 그 이번에 애플이랑 뭐 여러 회사로부터 AI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영입한 인재들을 가지고 팀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 음, 이제 그냥 약간 추측인데 LLM에서는 못 이기겠으니까 차라리 다음 스텝으로 우린 먼저 가 있자. 다음 스텝. AGI를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아, 우리가 AGI는 제일 먼저 만들고 제일 강하게 만들자. 이런 전략을 아마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ASI는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거든요. AGI는 뭐였죠? AGI가 아마 제너럴이려나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 AGI는 뭐의 약자야? 이 와중에도 퍼플렉시티에다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AGI만 네. 치고 엔터 눌렀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퍼플렉시티를 켜고 있어요. 저는 지금 코멧이라는 이 퍼플렉시티 브라우저를 쓰고 있거든요. 얘는 네. 기본적으로 이 주소창에 입력하는 게 퍼플렉시티 검색으로 됩니다. 이 브라우저 얘기도 사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시간을 네. 봐서 오늘 아니면 뭐 다음 네. 시간에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 네, 아무튼 AGI는 제너럴이고요. 범용적이다. 범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은 범용적이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AGI는 더 범용적인. 그냥 뭔가 이 모델 하나만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든 풀 수 있는. 사실은 그냥 인간의 복제를 만들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복제를 만들고 네. 싶다. 근데 메타에서는 저는 솔직히 마케팅과 브랜딩의 이쪽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네, 제너럴이라는 말을 넘기기 위해서 슈퍼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메타는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식 표현으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AGI,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거. 요게 사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 속의 뇌를 얘기해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규명하지 못했죠. 못했죠. 네, 다 네. 못했고 지금 사실 우리가 AI를 만들고 있는 과정 자체가 저는 그냥 우리 뇌의 복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왜냐면 사실 AI가 최근에 굉장히 떠올랐지만 그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굉장히 떠올랐지만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컨셉이 나온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80년대에도 있었고요. 8, 90년대에도 있었고 그 컨셉 자체가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이 뉴런을 모방해서 뇌랑 비슷하게 동작하는 무언가를 만든다 였는데 그게 이제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만들었던 되게 가벼운 이제 딥러닝 우리가 네. 흔히 딥러닝이라고 불렀던 그런 뉴럴 네트워크들이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컨텍스트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뭔가 그 이전의 컨텍스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뭐 RNN, 그 Recursive Neural Network 이런 것들도 나왔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뭐 강화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나온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LLM이라고 부르는 모든 모델들의 근간이 되는 트랜스포머인데 저는 그 다음 스텝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트랜스포머의 다음이 있을 것이다. 네, 트랜스포머가 지금 크기를 늘리는 것, 그러니까 크기라는 거는 가중치의 수를 늘리거나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리거나 뭐 이런 건데 요걸 기반으로 성능이 높아지는 게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뭐 의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는 또 더 키워보면서 검증을 아마 하겠지만 아, 그쵸. 네, 근데 어쨌든 구조적인 어느 정도 이제 리밋에 도달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AGI까지 가려면 결국에 트랜스포머 말고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GI가 가능할까요? 그 먼저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AGI가 결국 그러니까 지금 트랜스포머라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가 그냥 하나의 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뇌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뇌에도 여러 개의 트랜스포머 너무 좀 기계적으로 좀 사람을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비유해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전두엽을 담당하는 트랜스포머가 있고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호르몬에도 동작을 하는 트랜스포머가 여러 개로 구성된다고 하면 그게 결국 AGI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 트랜스포머 기반 LLM의 어떤 어빌리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멀티 에이전트로 뭔가를 구성하잖아요. 그쵸. 뭔가 스페셜리스트 네, 에이전트를 그쵸, 만들어 그쵸. 놓고 이 작업은 네가 하고 이 작업은 네가 하고 네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애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범용성에선 좀 떨어지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이제 인간의 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AGI를 달성하려면 인간의 뇌를 어떤 형태로도 복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뭐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수단이 결국 뇌에 담겨 그렇죠. 있으니. 뭐 어쨌든 우리가 하는 어떤 판단들이 결국 우리 뇌에 기반을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의 뭔가를 얻고 싶으면 우리 뇌를 카피해야죠. 네. 그래서 결국에 AGI가 가능하려면 저는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뇌과학이라. 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기술로 시작했지만 좀 생명공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명공학을 그러면은 이 생명공학을 밟고서 넘어가는 순간이 정말 특이점이겠네요. 더 이상 뇌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나와 버린 거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저는 사실 좀 무섭긴 해요. 그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똑똑한 무언가가 결국 뇌인데 사람의 뇌인데 그거를 넘어가는 AGI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사실 이제 진짜 연구를 하기 위한 것도 AGI가 더 잘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냥 그거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똑같은 단계에 와 있지 않나요? 사람이 사람의 뇌를 연구하면서 그 어떻게 동작하는 게 더 그 뇌를 잘 쓸 수 있느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AGI 입장에서도 너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를 연구해야 돼가 나오겠네요. 그게 진짜 특이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때부터는 인간이 낄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뭐 이제 정확히는 인간이 낄 필요가 없어지는 필요가 거죠. 없어지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겠네요. 그쵸. 너 그 느린 뇌로 왜 너 동시 업무 처리 능력도 떨어지면서 왜 인간이 뭐 하려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근데 여기서부터는 네.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예측이나 판단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영역은 이제 철학의 단계로 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점이 왔을 때 말하자면 인간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부딪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 LLM들이 일을 너무 잘해.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인간이 여전히 역할을 해야 하고 트랜스포머는 인간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걸 도와주는 친구고 인간이 조금 더 무언가를 쉽게 하거나 빠르게 하는 걸 도와주는 친구야 라는 느낌이라면 AGI가 정말 달성된다고 하면 과연 인간이 손을 댈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일적으로는 접근할 필요가 그러니까 좀 접근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그 지능이 정말 그냥 사람 자체를 신경 쓰게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은 이제 산업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정말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고 오는데 근데 이제 왜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정신 건강이라던가 잠을 몇 시간을 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사람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근데 사람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예전에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 이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빨랫줄에 걸려가지고 잠을 잤잖아요. 음, 그러니까 12시간 일하고 한 집이 제대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당 좀 벌어서 좀 자는데 이제 한 뭐 얼마 내고서 빨랫줄에 걸려서 자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사회가 괜찮아지면서 각자 이제
누일 공간도 놓고 하루 8시간씩 자야 된다. 정신 건강이 안 좋으면은 병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요즘 또 건강하게 살기라는 게 요즘 사람들 테마잖아요. 좀 그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건 있어요. 지금 하루에 저희가 8시간 최수를 아무리 못해도 하루 8시간씩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시간이 비었을 때 우리가 좀 무서워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하면은 보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축구 경기는 로봇이 하면은 그건 로봇 축구지 사람이 하는 축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아직 축구나 이런 것들을 할 게 남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경시로 가면은 인간 경시가 되면은 정말 사람을 가둬놓고 서로를 해치려고 하는 극단적인 스포츠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투기장? 했었는. 네, 투기장이죠. 글라디에이터가 이제 22세기의 글라디에이터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대체가 없어요. 이건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문명사에 대한 거를 계속 듣다 보면서 좀 느낀 건데 그 사회가 발전을 할수록 그러니까 12시간 일하던 시대에서는 야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유토피아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이 진짜로 사람이 6시간 8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래요. 그때는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 생겼을 때 그런 건데 사실 우리는 유토피아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2단계 유토피아? 그러니까 당신네들 지금 소설 잘못 썼어 지금. 라고 지금 뭐 몇십 년 전에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제 몇십 년 후에 그들은 우리가 하루에 4시간만 일할 수 있다면 이라는 걸 달성한 그들은 2단계 유토피아, 예, 2단계 유토피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전에는 좀 그 비관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명사를 봤을 때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이 정말 그냥 집에서 무언가 꾸미거나 하는 그게 노동이 될 수도 있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영민님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 유희를 즐기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와중에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는데 옛날에 손빨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 건조기랑 세탁기도 귀찮다고 하나로 합쳐놨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좁아져서 이제 옷에 개서 나오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냥 만약에. 그럼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1-2시간 정도로 이 일을 하는 걸 가지고 노동이라고 칭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들은 2시간 일하는데 하루에 할 게 없다. 너무 바빠가지고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할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재밌는 상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상인 예측은 것 없어요. 예측은 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네. 상상인 건데 생각해 보면 말이 되겠는데 싶은 상상인 네. 것 같아서 참 어렵네요. 어쨌든 우리가 사실 오늘 기술적인 얘기들로 사실 포문을 열었는데 이 AI 발전을 얘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이야기의 토픽이 철학적인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방향으로 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캠핑이 일 아닌가요? 캠핑이 일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일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주 네. 캠핑 근데 상상이 안 가요. 저는. 네, 저도 우리는 상상이 사실 이 8시간 근무가 어떻게 보면 이 표준인 세상에 태어났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꼰대가 되나?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야 아빠는 와 벌써 숨 막힌다. 그러니까 아빠는 너 키우자고 하루 9시간씩 야근 수당까지 벌려면 하루에 11시간씩 뭐 이렇게 일했어. 야근 수당이 있었다고? 야근 수당이란 걸 왜 받아? 아빠 돈 왜 벌었는데 그때? 일해버리면 와. 네 아무튼 AGI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네, AGI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런 종류에 대화가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아서 네. 뭐 이런 거는 좀 날을 잡고 철학 얘기만 하루 하는 날은 좀 잡고 기술 얘기만 하는 날도 하루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저거는. 사실 얘기를 하면 네. 밑도 끝도 없어요. 전 뭐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쓰나미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사실 뭐 지금 프로그램 이름 파도 타기로 지어놓고 첫날부터 지금 쓰나미 타기 하고 있는데 뭐 파도를 많이 던졌어요 지금. 그쵸. 떡밥 회수 언제 할지 여러 가지 모르겠는데. 토픽을 또 던졌는데 뭐 언젠가 또 얘기할 날이 오겠죠. 그리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네, 다들 이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일단 HI 얘기는 아, 좀 정리를 네. 네, 해보고요. 저도 공부 좀 해올게요. 저거는 AGI는 지금 AGI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능할까는 사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시간 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럼 지금부터 데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도대체. 그거는 일단 일자리 잃고 나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좀 네. 끄면서 살아가는 걸로 그쵸. 하고요. 그죠? 그게 맞죠. 네. 그렇고 조금 더 다시 그러면 우리가 논해볼 수 있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 AGI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미래의 얘기고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얘기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토픽의 그러니까 메인 주제를 AI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뭐 챗 GPT나 원천이네요. 제미나이나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뭐 요 세 개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주류고 뭐 그거 외에 그록이나 이러면 근데 테슬라 주주분들이 싫어하시려나? 아무튼 아직 판단 안 했습니다. 판단은 없었어요. 그록을 지금 언급을 해서 다행인 게 아닌가. 그록도 있고 네. 뭐 메타도 사실 뭐 라마 같은 모델들을 계속 내고 있고요. 뭐 중국의 QN이나 딥시크 그리고 프랑스의 뭐 미스트랄 그 외에도 사실 너무나 많은 뭐 한국도 사실 LG가 엑사원이라는 모델을 저 이거 얘기 안 나왔으면 사상 검증 들어갈 뻔했어요. 저 지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뭔가 이 눈빛에서 뭔가 느껴져서 엑사원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레벨도 애플리케이션 레벨이지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진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체감하기에도 뭐 GPT-4.5가 나와서 야 진짜 야. 어렵다 이러고 썼는데 다음날 클로드 3.7 나와서 뭐 야 4.5는 생각보다 별론데? 뭐 이러고 있고 뭐 클로드도 뭐 소넷 4 나와서 뭐 제미나이 2.5랑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 누가 이길까요? 이것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쵸. 그냥 저는 경험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제일 선호하는 모델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선호요? 네. 선호는 지금 클로드를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클로드가 어떤 면에서 좀 이 마음을 휘어잡았나요, 영민님의 마음을? 저 마음을 휘어잡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개인적이에요. 제가 그냥 좀 힘든 시기에 클로드에게 상담을 많이 받았고 이게 문맥적으로 너무 이렇게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돌아보거나 필요한 거에 무언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변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모델이었던 것 때문에 저한테 좀 와닿았었는데 그 와중에 그 일할 때도 코드 같은 걸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코드 작성이나 어떤 그런 설계를 할 때 GPT에게는 뭔가 저를 좀 맞추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클로드는 그래도 그게 없진 않지만 제가 그래도 그래도 나한테 좀 쓴소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할 때는 또 잘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클로드 코드 때문에 최근에 좀 더 빠져나올 수 없게 되기도 했고. 저도 사실 그 코드 어시스턴트 측면에서는 클로드를 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제너럴한 영역의 어떤 것들 우리가 흔히 이제 채팅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저는 최근에 오히려 제미나이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유를 들어보자면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델의 성능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엔트로픽이 너무 불안하다. 불안하다. 장애도 자주 나고 답변 실패도 많고요. 클로드 99%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99%는 그 가용성 네, 말씀하시는 거죠. 가용성 99%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엔트로픽이 만드는 모델들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항상 뭐 벤치마크나 이런 어떤 정량적 지표로 보는 것들에 있어서 항상 뭐 최고에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2, 3등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것 그렇죠. 같고 꾸준하죠 여기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것도 제가 원할 때 언제든 쓸 수 있어야 좋은 거지. 무슨 뭐 맨날 뭐 그 약간 서비스 붙이셨죠 거기다가 클로드에다가. 그러니까요. 저는 네, 심지어 또 엔트로픽에다가, 네. 저는 심지어 또 이제 회사에서 이런 API들을 기반으로 실제 이 비즈니스 레벨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이 곱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픽 장애 때문에 저희까지 장애가 전파된 케이스도 있고요. 저야 뭐 10분 놀면 되는데 서비스가 10분 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쓰다가 뭔가 뭐 리밋이 걸린다거나 그런 거랑 이거를 정말 서비스 레벨에서 특히 뭔가 내부 서비스가 아니라 엔드 유저에게 전해지는 어떤 서비스 레벨에서 이걸 연동해놨다고 하면 저 가용성 문제는 저는 되게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오히려 오픈 AI랑 구글 모델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서비스 레벨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엔트로픽이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저는 구글이 사실 이 시장 초기에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바드네 딱 그때죠. 바드. 네, 맞아요. 바드 나왔을 때 저는 얘는 뭐 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오픈 AI는 GPT 3.5가 그때 있었죠? 네, 근데 아무튼 3문. 아무튼 3문. 3자 붙고 우리가 흔히 이제 진짜 쓸만하다 쓴다. 싶다. 그 정도까지 레벨까지 이미 왔을 때인데 구글 바드는 그때도 이상했어요. 시인. 제가 시인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드까지만 해도 저는 구글이 이 친구들 사실 이 말하자면 전통적 검색 시장에서는 정말 이 인터넷이라는 이 바다를 휘어잡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밀려나나? 뭐 그런 생각까지 사실 저는 조금 했었거든요. 할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제미나이는 이게 대기업이다. 이 짬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이길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미나이 2.5 플래시, 제미나이 2.5 프로 성능 측면에서는 뭐 오픈 AI를 이미 저는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LLM을 실제로 어떤 서비스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시점에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용. 근데 지금 오픈 AI의 GPT-4와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제미나이 2.5 플래시의 API 비용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10분의 1 수준? 많이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뭐 사실 지금 정확한 가격이 생각나진 않는데 훨씬 싸고요. 훨씬 빨라요, 심지어. 플래시하죠. 네, 플래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주류라고 얘기했던 오픈 AI, 엔트로픽 그리고 구글 요 세 주체 중에서는 구글이 현재로서는 가장 서비스에 적용하기 적합하고 그 구글 쪽은 또 좀 리전마다 서비스 별도로 돌아가서 폴백도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제 사실 그 얘네가 서빙을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아마 리전이 적혀 있을 건데 그거 멀티플렉스 하면은 장애가 난리가 없겠는데요. 완전히 전 지역 잘못 배포한 거 아니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엔트로피 지금 안 되면은 그냥 일을 내려놓거든요. 아니 엔트로피가 너무 자주 안 돼요. 사실. 안 돼. 사실 나도 엔트로피 지금 약속의 5시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5시만 되면 연락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 클로드 코드랑 이러고 있다가 네. 아 미국인들 일어났다. 아 북미 출근했다. 아 나는 퇴근해야겠다. 제가 북미인 줄 알고서 시계를 봤는데 정황상 인도 같습니다. 아 인도예요? 아. 시간이 인도예요. 근데 아무튼 엔트로픽은 지금 매일같이 장애를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서비스에 붙이기에는 저 그거 붙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 그 시간 때문에 은행 점검처럼 달아놓거나. 네, 저도 이 가용성이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엔트로픽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이제 흔히 말하는 거대한 모델들 서버상에 수많은 GPU를 갈아서 돌리고 있는 이 거대한 모델들 중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가장 말하자면 말이 되는 네, 서비스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걸 진짜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 구글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애들은 우리 LLM이 있는데 LLM을 우리가 잘 만드니까 서버를 하나 띄웠다라고 하면 구글은 애초에 우리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좋은 LLM까지 그러니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포기를 한다? 만약에 아마존처럼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면 오픈 AI나 엔트로픽 모델을 받아서 서빙을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그냥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 파급력이 제일 크고 안전해 버리네요. 안전하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을 지금으로선 제일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이 거대한 모델들은 모든 태스크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우리 속담 중에 이 속담이 맞나? 뭐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죠. LLM이 알려줄 거예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토끼 잡는데 소 잡는 칼, 소 닭 잡는 잡는 칼. 칼을 뭐 쓸 필요는 없잖아요. 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네, 나는데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니까. 나중에 아무튼 대충 뭐 물어보죠. 그런 네. 류의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약간 오버 엔지니어링 되는 그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니까 LLM 친화적 표현으로 하면 토큰 수가 많지 않은 네. 글을 요약해줘 정도의 태스크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서버에 갔다 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로컬에서 된다. 그냥 로컬에서 해도 된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오픈 AI나 엔트로픽, 구글 같은 큰 모델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이 시장이 여러 도메인의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게 더 중요해지는 게 작은 모델들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은 모델들하면 사실 또 구글이 나오는데 젠마가 있고요. 젠마도 있고 뭐 이 작은 모델 쪽에서는 중국의 이 저력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QN도 그렇고 그 알리바바 그룹이 만든 QN도 그렇고요. 딥시크도 그 양자화된 그리고 파라미터 수가 좀 작은 그 모델들을 로컬에서 돌렸을 때 굉장히 성능이 괜찮게 나오고요. 뭐 아니면 메타의 라마도 있고 뭐 미스트랄도 꽤 네. 괜찮은 로컬 모델들, 그러니까 소규모 모델들을 그쵸, 많이 네. 이제 공개를 해놨죠. 그래서 저는 요 도메인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도메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에 적용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비용이에요. 그쵸. 모든 요청이 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컬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어떤 비교적 작은 모델을 띄워놓고 작은 모델로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은 그 모델로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적화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은 모델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시기상조인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포인트냐면 LLM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죠. 제가 이걸 들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저는 지금 인텔과 ARM이 생각납니다. 아, 인텔과 ARM. 그쵸. 사실은 모바일 CPU도 그 정도의 고성능을 낼 필요 없지만 저전력이고, 인 줄 알았던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컴퓨터들이 다 그랬는데 지금 ARM 기반의 애플 실리콘이 달린 컴퓨터를 쓰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그 벤치마크는 인텔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왔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중요하다는 게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와닿는데요. 저는 오, 그렇다면 오히려 작은 모델들이 지금 수준으로 그쵸. 지금 성장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CPU와 GPU가 생각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관통해서 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그러면 오픈 AI랑 엔트로픽이랑 구글 어떻게 해요? 인텔은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인텔이 시대를 풍미했고 그리고 결국은 아키텍처가 IBM도 이제 요즘은 뭐 그냥 뭐 양자니 뭐니 하는 걸 잠시 좀 웅크리고 있지만 결국은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현역이고 그래서 오픈 AI나 엔트로피카 구글이 한 시대를 풍미할 거는 같은데 풍미했죠.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지금 ING인데 그렇죠. 그런데 전 사실 ARM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노트북을 만든다는 생각을 제가 10년 전에 들었으면은 좀 뭐 이런 생각을 다 하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뭐 예를 들면 클로드나 제미나이 정도의 모델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재원? 학술적인 그죠. 그러니까 네. 뭐 CPU로 비유하자면 뭐 학술적인 무언가를 리서치하는 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주 복잡하지만 네. 복잡하고 거대한 그렇죠, 무언가를 그렇죠. 작업하는 모델로서 역할을 이어나갈 거고 작은 모델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응용들은 그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다. 커버하시죠. 둠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모델이라고 하진 않죠. 이거는 유닛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뭐 화면만 달려 있으면 둠은 돌아가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뭐 언젠가는 작은 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클로드나 제미나이 수준의 모델들이 돌아갈 거다. 그렇죠. 저는 뭔가 그래서 지금 전쟁 자체는 누가 사실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유저잖아요. 누가 이기든 간에 둘 정도만 살아가지고 경쟁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사실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네, 이건 좀 들어보죠. 네. 이거는 무슨 관점이냐면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정확히는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표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표준 IBM 같은 그런 네네, 확실한 표준이 정했으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사실 이제 뭐 회사에서도 이걸 활용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다 지들 맘대로 해요. 인터페이스만 그러니까 짜고 계시겠는데요, 그러면? 네, 거의 그러니까 뭐 제미나이로 하려면 이렇게 작동해야 되를 근데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 작업인데요. 그냥 오픈 AI 모델을 쓰다가 제미나이 모델로 바꾼다는 이유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지금은 생겨요. 근데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워낙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붙이고 있고 그거를 지금 표준화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왜냐면 뭐 기껏 막 표준화 기구 만들고 뭐 해가지고 표준 땅땅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근데 이런 기능도 넣을 수 있는데 이 표준에 이게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또 그렇겠지. 또 독자 표준 내놓겠지. 우리 표준으로는 커버 안 돼서 이걸로 해야 돼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뭔가 어느 정도 표준이 좀 잡히면 좋지 않을까. 사실 모바일 환경도 윈도우즈 모바일 죽었고 뭐 그쵸. 타이젠 죽었고 뭐 신비한 죽었고 여러 우후죽순 이제 모바일 초기에 나왔다가 죽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iOS랑 안드로이드만 남았고 그런 것처럼 좀 결국엔 그렇게 되지 않을까. 2개 남았네요. 두 개 정도는 가능해. 두 개 정도. 2개 정도. 근데 아마 이 모델 만드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엔트로픽이랑 제미나이가 그
오픈 AI 프로토콜 호환 레이어를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그걸 쓰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고 뭐 그냥 넋두리 같은 거였습니다. 네, 넋두리긴 한데 결국은 누가 하나만,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기는 편 우리 편으로 받아들인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시장이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태까지 우리가 표준 전쟁이라고 부르는 뭐 통신 규격 같은 것들도 솔직히 어떤 게 좋아서 됐다기보다 누가 세서 이긴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시장을 먹으면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흘러갈 것 같지 않다. 결국에는 이렇게 쌈박질 하다가 어느 정도는 수렴할 거라고 보긴 해요. 저는 누가 죽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죽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뭐 큼직한 애들 한 두세 개 정도가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말하자면 군소 후보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오픈 AI와 엔트로피과 구글. 그러면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질지는 생각을 좀 해볼 만한가요?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네, 여기는 지금 다 개인적, 다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이긴 사실 한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는 없는데 특히 더, 네, 특히 저는 더. 개인적으로 오픈 AI가 좀 위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위기라고 보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델이 기본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모델의 성능이 좋거나 아니면 그 모델을 서빙하는 게 견고해서 뭔가 사용하는 경험이 좋거나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거나 아, 저는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 차원이 그러니까 모델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차원 몇 개를 뽑아봐라라고 하면 결국에 성능, 안정성, 비용 정도 말고 저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혹시 뭔가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일단은 일단은 이 요게 관점에서 사실 보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떠오르는데 네, 서비스 오픈 관점이니까 또. AI는요 지금 너무 어정쩡해요. 근데 뭐 당장 내일 갑자기 GPT-5가 제미나이 2.5 그쵸, 네. 다 때려 부수는 그쵸, 상황이 나올 수 그럴 있어요.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픈 AI가 조금 위태로워 보이긴 해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친구들이 제미나이를 따라잡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 물론 싼 모델이 있죠. 근데 싼 모델이 성능도 싸요. 문제는. 그러니까 구글의 제미나이 2.5 플래시는 싸도 성능이 준수한 것 같거든요. 2.5는 저는 싸다라는 사실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쓸만한데 싸다지 그쵸, 싼데 그쵸. 쓸만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쓸만한데 네. 쓸만한데 이렇게 싸다고 쓸만한데 이런 싸네?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픈 AI가 밀리고요. 성능 측면에서도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롤백하거나 하는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잖아요. 모델을 내놓았다가. 그쵸, 맞아요.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고 뭔가 그냥 결국엔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오픈 AI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오픈 AI가 그 윈드서프를 인수하려다 실패했잖아요. 아, 그게 실패했어요? 네, 결국에는 인수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것도 물론 뭐 또렷하게 무언가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냥 추측해 보기로는 인수 금액이 모자랐던 게 아닌가? 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욕심이 계속 있었겠죠, 당연히. 왜냐면 코드 에이전트가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오픈 AI는 코덱스가 있긴 있는데요. 솔직히 코덱스 잘 쓰시나요? 아니요, 한번 써보고서. 이게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 CLI가 주는 경험을 잘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코덱스가 만약에 그렇게 별도의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CLI 환경에서 뭔가 좀 같이 협업하는 느낌으로 동작했으면 좀 나았을까요? 지금 성능 문제라고 보시나요? 사용성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성능 문제라고 봐요. 성능 문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용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좋은 모델을 쓰더라도 시스템 프롬프트가 구리면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그 코드 어시스턴트들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 이 가이드 같은 게 있을 거란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포함해서. 근데
코덱스는 저는 컨셉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원격 환경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 뭐 그게 물론 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조금 오묘해요. 네, 오묘하게 되게 느껴질 것 오묘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코드 니네가 보지 마. 그게 진정한 뭐 말하자면 바이브 코딩이야. 그쵸. 코드 어시스턴트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쓰는 거야. 이거인 것 같은데 그게 통하려면요. 그 정도 성능이 돼야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비판적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써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잘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뭔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뭐 코덱스 잘 쓰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제가 좀 부족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는 약간 컨셉 이해도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성능 그 컨셉이 실제로 작동할 만큼 성능이 받쳐주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코덱스의 접근 방법이 사실 커서가 접근하는 방법, 커서와 코덱스가 서로 양극단에서 출발해서 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서는 사실 이제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원래 작업 관리만 하다가 점점 문맥을 좀 더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모델을 통해서만 그 백그라운드로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었는데 오픈 AI의 접근 방법은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 바로 열어버리는 그 정도 차이가 그쵸.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좀 게 아닌가. 설득을 못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픈 AI가 저는 조금 위기인 것 같다. 이게 단순히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금 조직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뭐 이 세 회사 중에서는 조금 아슬아슬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당장 이러고 내일 GPT-5가 맞아요. 진짜 개쩐다 이러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8월 2일 16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16시인데요. 이걸 정확히 기록해놔야 돼. 안 그러면 여기만 잘라다가 저 알못 새끼 그 뭐 얘기 그렇게 AI가 들으면은 어쨌다고? 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건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맞는데 네. 아무튼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저도 이제 챗 GPT라는 그 페이지 자체를 들어갈 일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 다른 서비스는 결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좀 돈 얘기긴 한데 돈을 주면 일을 잘해요. 근데 GPT는 돈을 주면은 지브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돈이 되는 사업이었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지브리 만들어주는 거 하나로 회사를 일으켜 세웠을 건데 지금 오픈 AI는 사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AI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좀 잘 만들어준다고 이게 돈이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참 조금 안타까운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꾸 이게 뭐 또 오픈 AI한테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자꾸 그런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시장을 처음 열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그 챗 GPT라는 걸로 이 LLM을 거의 대명사로 불리죠. 사람들 그쵸. 지금 우리 같은 GPT라고 하지. 사람들이나 LLM이라 그러지. 클로드 뭐 LLM 이렇게 다 구분해서 부르지. 그냥 사람들 보면 챗 GPT 물어봐, 챗 GPT 물어봐 하고 핸드폰 보면 클로드한테 물어보고 있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대명사가 될 정도로 사실 시장을 연 건 맞는데 지금까지 시장을 처음 열었던 친구들이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뭐 검색 쪽 시장만 해도 야후나 뭐 시장을 처음 연 친구들은 많아요. 야후는 그래도 적어도 지금 살아남기라도 했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라이코스나 너무 옛날 얘기인가? 아무튼 그 친구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 시장을 연 주체, 시장의 새로운 포문을 연 주체로 생각해 보면 초기 주자고 그 당시에는 잘했던 친구들이 맞아요.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나쁜 생각이긴 한데 GPT한테서 자꾸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2일 16시 30분 이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엔트로픽과 구글. 네, 그 아까 하신 얘기로 조금 가서 어쨌든 작은 모델들이 결국에는 성능이 좋아지고 지금 이 큰 모델들이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하나 또 고민 아닌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 작은 모델에서의 중국의 성장세가 엄청나요. 아, 중국 대단하죠. 전 네. 딥시크도 그렇고 여러모로. 사실 이게 작은 모델, 큰 모델에 분류하는 게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도 그냥 작은 모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가성비인 거죠. 그쵸. 적은 리소스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집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 홈 LLM 서버가 있어요. 네. 그 RTX 3090 네. 그 그래픽 카드를 꽂아둔 그 컴퓨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몇 가지 로컬 모델들을 띄워놓고 쓰거든요. 근데 QN이 제일 잘해요. QN이 파라미터 32B짜리가 성능이 GPT-4 수준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메타가 아니라 오픈 AI에 뭔가 악감정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네. 그런 네. 실제로 그 정도가 대명사, 나오고요. 네, 대명사. 예,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이 중국의 저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 그 뭔가 교육이나 그런 것 자체가 이런 AI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거 네네. 자꾸 또 발산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최근에 혹시 KBS에서 하는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최근에 그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네. 부제가 뭐냐면요,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에요. 저희는 문명사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거인 게, 그 산업에, 그러니까 인구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분배되느냐, 어느 영역으로 가느냐가 결국은 그 기술이라는 거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돈은 이거 너무 그건데, 돈은 부동산으로 가고 인재는 의대로 가는 이 그쵸. 안타까운 상황. 공대생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네. 중국의 이 발전을 저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잖아요. 있죠. 왜냐하면 이념적인 것 때문에. 네, 그쵸. 저도 사실 이 중국의 이 정치 상황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저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상 검증. 네, 저희는 중국을 절대 지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이제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의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네, 잘. 네, 그렇습니다. 16시 그래서 30. 네. 네, 아무튼 중국의 이 산업 측면에서의 방향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어떤 관점에서는 미국을 앞설 수 있는 잠재력이 그런 데서 나온다고 보긴 하거든요. 어쨌든 많은 인재들이 이 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학의 꿈을 가지고 이제 막 새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도 많고요. 그러면은 저 파운데이션 모델 전쟁이라는 저게 이제 오픈 AI와 엔트로피카 구글이 싸우고는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소형 모델이라는 저런 이제 코엔이나 아니면은 딥시크 같은 중국 모델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날에는 가정용을 모두 점거할 수도 있겠네요. 공산당이 지켜보고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재교육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예측하기 참 어려운데, 저는 중국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무시라고 하기에는 이미 좀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무시하냐 마냐가 아니라
저들이 저렇게 기술을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저희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너무나 뼈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이죠. 그쵸. 지금 저희가 무시를 논할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시를 제가 봤을 때는. 논할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첫 스타트가 빠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예전부터 IT 강국 했지만 그게 그렇게 빠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앞서 나가고 있는 선구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앞지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저희야 뭐 어떤 모델을 갖다 놔도 잘 쓸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저희 역할이죠. 일단은. 그렇고 요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해서 약간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까도 그 갤럭시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이폰 그 13 안 되겠네. 애플이 많은 분들이 AI 측면에서 완전히 뒤처졌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 뭐 저도 사실 아까도 아이폰 버리고 갤럭시로 바꾸라는 얘기를 했고 바꾼 이유도 사실은 그런 말하자면 AI의 도움을 받는 여러 기능들을 훨씬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으로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애플이 또 물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애플도 이제 당연히 사내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소에서 논문을 계속 내고 있어요. 논문을 내고 있는데 좀 신기할 정도로 로컬 모델에 대한 논문을 많이 냅니다. 애플이. 온 디바이스 하려고 하는 온 거예요? 디바이스 하려고요. 그리고 실제로 WWDC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이 친구들은 서버에서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SoC 안에 AI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얘네 뉴럴 엔진이라고 얘네는 부르죠. 그런 AI 칩을 박아놓고 파운데이션 킷이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WWDC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 서드파티 개발자들도 애플의 SoC 안에 있는 뉴럴 엔진을 사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쓸 수 있게 개방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생각보다 손 놓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로 무언가를 하는 거에 꽤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논문으로 나오는 것들 보면 실제로 사실 적용은 안 됐는데요. 논문으로 나오는 것들 보면 꽤 괜찮은 논문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갤럭시의 AI 지우개 기능과 애플의 AI 지우개 기능의 성능 차이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애플이 낸 논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온디바이스 모델로 거의 포토샵 수준의 이미지 수정을, 이미지 보정 작업을 자연어 명령만으로 할 수 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요? 네네네. 그런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왜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애플이 사실 지금까지 애플이 많이 계속 보여왔던 이 태도는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쵸. 항상 WWDC나 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뭐 이런 기능을 만들면서도 프라이버시는 지켜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AI 관련해서도 그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뒤쳐져 보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모델들은 아직 성능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애플은 계속 온디바이스 모델을 밀고 있고 내부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인 건데 그래서 저는 애플이 언젠가 또 이게 이렇게 빠르다 싶은 걸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제미나이 기반의 뭐 갤럭시나 구글 픽셀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서버를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 안 되면 못 쓰고요. 이제 당연히 속도도 좀 느리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애플이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연구의 방향성을 보면 그냥 인터넷 없이 그리고 빠르게 서버를 안 갔다 오니까 빠르게 핸드폰 안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뭐 정도로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은 이제 삼성 가서 사오면 되고 주식은 애플을 사면 되겠네요. 아, 삼성도 주식을 좀 사야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뭐 네.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또 갑자기 생각나서 온 디바이스 얘기, 그러니까 작은 모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괜찮은 관점일 수도 있다고 본 게 저도 이게 그 소형 모델이 결국 칩처럼 사용되는 그런 플랫폼을 생각을 해보면 애플은 실제로 인텔이 하는 걸 보더니 직접 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미 한번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하는 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애플이 심하게 뒤쳐져 있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저는 그 발판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ARM에 대한 시선이 바뀐 기점이 애플 덕분이기 때문에 저도 같은 관점에서 소형 모델을 바라보는 게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면은 이 결정들이 이해가 된다고 느껴지네요. 저도. 그래서 뭐 이런 게 또 생각나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이제 토픽으로 준비한 것들은 거의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좀 이제 서머라이즈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 AI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AI한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둘 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현재의 AI와 앞으로의 AI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AGI까지 간다고 상상해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갑작스러운 철학적인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그거에 이어서 조금 더 그냥 우리 앞에 있는 현안, 파운데이션 모델, 이 흥미로운 이 파운데이션 모델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뭐 짧지만 8월 2일 네. 우리의 짧은 시야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 좀 많이 나눠봤고요. 뭐 로컬 모델이나 소규모 모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눠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고 요걸 이제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 애플리케이션 메이커들로서 어떻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좀 얘기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눠봤고요. 지금 1, 2부를 합치면 제가 아까 사실 1부를 26분이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그죠? 시간이 뭔가 단위를 제가 잘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지금 2부만 해도 벌써 1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도 이 정도쯤 됐을 때 뭔가 제가 이거 좀 잠깐 끊어야겠다라고 이제 절박함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아까 시간을 2배로 느낀 게 아니라고 하면 네, 그래서 아무튼 1부도 대충 1시간쯤 된 것 같죠, 그럼?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래서 도합 거의 한 2시간 동안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얘기할 거리가 제 생각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저희 많이 참았어요. 네, 중간에 얘기하려다 참은 것들도 있고 서로 참았어요. 지금 많이 참았어요. 이거는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시작하면 오늘 이 주제를 벗어나서 얘기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했던 토픽들을 가지고 얘기 좀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또 뭐 오늘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사실 엔지니어로서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죠. 그래도 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하는 것들, 고민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를 앞으로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영민님 어떠셨나요? 뭐 하고 싶은 얘기나 후기, 소감 같은 거 있으실까요?
엔지니어 둘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많이 이렇게까지 참을 수 있구나. 2시간밖에 안 떠들 수 있구나. 뭐 여러모로 근데 이제 여러 관점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 그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공감도 그렇고 뭔가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여러모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한번 정리가 되면서 같이 나누기도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지금 됐다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지금. 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도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시? 감사합니다. 네. 약속.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걸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에피소드 기대해 주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또. 네.